돌준이 엄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돌준아, 여기 2만원 가지고 먼저 다이소에 가서 고무장갑 하나 사고 과일 가게 가서 포도도 한 송이 사고 오는 길에 슈퍼에서 계란도 한 판 잡아라. 그런데 대낮에 나간 애가 해질녘이 되도록 하나요. 엄마가 걱정이 돼서 찾으러 나가죠. 다이소에도 없고 과일 가게에도 없고 마지막으로 슈퍼에 가니까 얘가 슈퍼 앞에서 멍 때리고 있어요. 아니, 너 왜 여태 여기에 서 있어? 엄마, 계란이 다 떨어져서 계란이 없대. 뭐? 이 녀석아, 계란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오면 되지. 예외 처리를 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마냥 그렇게 멀뚝멀뚝 서 있으면 어떡하니? 인생이 그렇듯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오류들과 마주치게 돼요. 이런 내용의 심부름을 코딩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오류들을 찾아봅시다. 먼저 철자와 문법 오류가 있죠. 이런 오류는 컴퓨터가 알아서 바로 걸러내요. 야, 주인 너 코딩 똑바로 해. 코딩 프로그램에서 빨간 줄 딱 그어버리죠. 특히 자바 같은 컴파일 언어들, 즉 실행되기 전에 기계에게 더 친숙한 언어로 번역, 컴파일이 되는 언어들은 문법 오류는 컴파일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나는 일은 없어요. 이런 걸 컴파일 오류라고 해요. 그렇다면 컴퓨터가 실행 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런타임 오류들을 찾아보죠. 총 17,000원짜리 물건들을 사러 보내는데 15,000원 을 지어보내죠. 셔틀도 아니고. 애가 외상을 달아서 사올 수는 있겠지만 엄마가 의도했던 상황이 아니라 실수인 거죠. 이렇게 프로그래머의 논리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걸 논리 오류라고 해요. 이런 오류들은 전적으로 코드에 달려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방지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 마트에 계란이 없었던 것처럼 프로그래머가 코드로 제어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적어낸 정보들을 보여주는 교사용 앱이 있다고 쳐요. 이 앱은 학교 서버로부터 이런 형식의 정보들을 받아와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줘요. 이름 항목을 읽어오고 나이 항목을 읽어서 정수 타입으로 변환하고 전화번호를 대시 기준으로 3등분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애들이 적는 건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이름을 안 써서 내는 애들이 꼭 있어요. 널 포인터 오류가 나겠죠. 어떤 놈들이 이따위로 장난을 쳐요. 문자를 정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거예요. 전화번호에 이렇게 대시를 안 적으면 배열로 스프릿 한 다음에 아웃 오브 인덱스가 발생하겠죠. 하나하나 if문으로 대비할 수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어떤 오류가 생길지 다 예측하기 힘들어요. 컴퓨터란 놈은 융통성이 없어서 이렇게 오류랑 몇 개 부딪히면 해당 프로세서가 그냥 죽어버려요. 개복치도 아니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이란 장치들을 마련해놨어요. 보통은 try와 catch란 명령어로 되어 있죠. 파이썬의 try except, 루비의 begin rescue처럼 말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예측해서 try로 감싸는 부분들은 뭐가 잘못되더라도 프로그램이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얘 왜 이래 하고 얘 왜를 적당히 제껴놓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돌준아, 포도를 사면 슈퍼로 가. 그리고 슈퍼에서 계란을 사는데 계란이 없으면 그냥 와, 이놈 새끼야. 그냥 집에 와. 멀거니 서 있지 말고 제발 집으로 쳐 기어들어와. 알겠어? 언어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보통은 try 블럭에서 예외 상황, 즉 입섹션이 발생하면 이 캐치문에서 해당 오류에 대한 동작을 실행하고 오류가 나든 안 나든 이 파이널 블럭을 마지막으로 실행해요. 어떤 오류가 나느냐에 따라 구분을 줄 수도 있어요. 계란값이 폭등해서 돈이 부족하면 노머니 익셉션, 슈퍼 주인 할머니가 자리를 비웠으면 할머니 익셉션, 익셉션 클래스에서 파생돼서 다양화된 이 예외 상황들마다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겠죠. 아하, 거기까지 이제 알겠는데요. 이 파이널리 구문은 왜 쓰는 거예요? 오류가 나든 안 나든 실행되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try catch 구분 다음에 넣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try 명령이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경우 둘 중 하나에 바로 리턴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 함수가 거기서 종료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돼버리는 거죠. 출근하기 전에 차 키를 찾는 함수예요. 책상 서랍에 이렇게 try catch문을 써서 뒤지고 같은 방식으로 옷장과 가방을 뒤질 거예요. 책상 서랍에서 차 키가 바로 나와버리면 다른 곳 안 뒤지고 바로 집을 나서면 되겠죠. 하지만 찾았든 못 찾았든 연 서랍은 닫아야죠. 이처럼 함수 자체를 종료해버리는 코드가 try나 catch 둘 중에 한 곳에 나오더라도 이 finally 안에 있는 건 꼭 실행하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정보를 꺼내오기 위해 거기에 접속한 다음 결과에 상관없이 접속을 종료해야 하는 서비스 등에서 이 finally가 많이 사용돼요. 프로그래머의 실수를 줄여주겠죠. 알겠나요? 예외 처리는 이렇게 기똥차고 강력한 도구인 만큼 프로그래머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 편리함이 장기적으로는 독이 되기도 해요. 오류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계산해서 소프트웨어를 더 안전하게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외 처리로 대충 묻어버리고 가는 나태한 습관들이 이후 큰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외 처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논란이 있어요. 코딩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예외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좀 더 고민해보고 관련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면 더 탄탄하고 오류로부터 안전한 코드를 짜는 적절한 방식을 익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되거나 미흡한 설명은 댓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비용도 내지 말고 먼저 공부하세요. 코드스테이츠에서는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서. 프로듀싱 일을 하는 A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계약건마다 현지로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매번 많고 복잡한 장비들을 새 현장으로 옮겨서 조립하고 설치하는 일에 신물이 나 있어요. 내일 다시 이동이네. 이것들을 언제 다 가서 또 설치하냐. 어마 씨! 뭐야 너는? 전 보커예요. 제가 아저씨의 불편을 해결해드리죠. 저기 일단 좀 다른 쪽으로 비켜줄래? 장비들 물 떨어지잖아 지금. 보커라고 했나? 그렇게 물이나 흘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내 불편을 해결한다는 거니? 먼저 아저씨의 장비들을 설치된 그 상태로 격통! 이렇게 4번으로 박제할 거예요. 하나하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조립된 모습까지 격통! 문서를 저장한 듯 복원할 수 있죠. 뭔 생선이 별걸 다 할 줄 아네. 그럼 그 박제된 4번을 새 작업실에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동해볼까요? 잠깐, 그 저장한 4번들을 안 가져왔잖아. 괜찮아요. 보커 허브라는 공간에 업로드 해뒀거든요. 클라우드를 쓰는 것처럼 어디서든 내려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대박인데? 근데 지금 설치도 고민이야. 여기선 나랑 다른 작업을 하는 B씨도 이 작업실을 같이 쓰거든. 물건을 두는 것도 겹치고 전선도 꼬이고 하는데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설치하고 작업하는 게 매번 골치 아파. 문제 없어요. 두 분 각자만의 분리된 작업 공간을 만들면 되니까요. 이 좁은 데서 그게 가능해? 물론이죠. 바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복곤이잖아. 복어 정자주머니. 곤테이너란 거예요. 저희 보커들은 항상 장비들을 이 곤테이너라는 공간에 설치하죠.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도 이렇게 곤테이너로 분리되고 필요에 따라 연결된 독립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럼 내 장비들 그렇다 치고 그것들 위에 좀 떠있지 말라니까. 물 뚝뚝 흘리면서. 걱정 마세요. 한번 저장된 장비들은 얼마든 이렇게 새로 불러낼 수 있으니까요. 기똥차네. 그럼 이제 너 보커만 있으면 보커 허브에 한번 업로드한 장비들을 내가 지정한 형태로 어디든 설치할 수 있고 장비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칠 필요 없이 그냥 새로 복원해낼 수 있는 데다 같은 곳에 다른 비품들과 서로 방해하지 않는 해당 작업만의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마치 프로그래밍 세계에 도커가 현실 세계로 나온 느낌인걸? 여러분이 노트북을 하나 새로 사면 학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려고 해도 노트북에 이것저것 설치를 해야 되죠. 크롬 깔고 알집 다운받고 파워포인트 깔고 폰트도 다운받고 좀 잘하려면 포토샵도 깔아줄 줄 알아야죠. 서버를 돌리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건 훨씬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에요. 언어,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자동 배포 툴 등등 여러 가지를 버전 신경 써서 다운받은 다음 서로 잘 맞물려 동작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설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더 성능 좋은 서버로 옮겨가거나 늘어난 접속량을 처리하기 위해 서버를 여러 추가해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들도 똑같이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같은 사람이 하는 거면 좀 번거롭고 끝나는데 지금은 퇴직하고 없는 개발자가 오래전에 구축해놓은 복잡한 데다가 구식이라 매뉴얼도 잘 없는 환경이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어딘가가 잘못돼서 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멘붕 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같은 서버에 여러 서비스를 돌리는 경우 각각이 다른 실행 환경에서 동작해야 할 때 일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기존 사이트를 자바 7에서 돌리고 있었는데 새 서비스는 또 자바 8에서 동작하는 거면 또 이것저것 맞추고 신경 써줘야 되는 거죠. 보커는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줘요. 먼저 각 요소들이 설치된 모습을 이미지란 형태로 박제해서 저장해요. 각 제품마다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드낼 수도 있죠. 기수로 저장된 내용들이 깃허브에 올려지는 것처럼 이 도커 이미지들은 도커 헙이란 곳에 업로드돼서 공유되고 다운받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된 항목들이 함께 연결돼서 동작하도록 설정된 상태를 명령어 텍스트나 문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요. 마치 이것들을 설치하는 과정을 어디서든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녹화해둔다는 느낌으로요. 그러니까 이 문서만 잘 보관해두면 이 요소들이 언제 어디서든 미리 지정된 서비스에 필요한 설정대로 도커 헙으로부터 다운받아져서 설치될 수 있겠죠. 도커는 이것들을 컴퓨터에 바로 설치하지 않아요. 각각을 컨테이너라 불리는 독립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복원하죠. 때문에 아까 말했던 케이스처럼 서로 다른 버전의 자바를 돌리는 서비스들도 각각의 컨테이너 안에서 서로 방해받는 일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버추얼박스 같은 가상 머신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도커는 가상 컴퓨팅하고는 또 다른 구조예요. 가상 컴퓨팅은 한 물리적 컴퓨터 안에 각각 OS를 돌리는 가상 컴퓨터들이 물리적 자원을 분할해서 쓰기 때문에
성능에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요. 도커는 OS 단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행 환경만 독립적으로 돌리는 거라서 컴퓨터에 직접 요소를 설치한 거랑 별 차이 없는 성능을 낼 수 있고, 가상 컴퓨팅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각각을 설치하고 실행하고 켜고 끄고 연도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버에 뭐가 잘못돼서 고쳐야 하거나 일부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거나 할 때는 일일이 요소들을 정지하고 지우거나 새로 깔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컨테이너들을 통째로 교체해서 새로 실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서버를 관리하고 서비스들을 배포하는 일이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쉬워진 거죠. 알겠나요? 이제는 도커 없이 IT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게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곳에 도커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사실 도커는 어느 정도 서버를 다루고 서비스들도 배포해 본 다음 쓰게 되는 거라 이 주제는 좀 나중에 다루려고 했는데, 많은 입문자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요즘은 그냥 개발 환경도 도커로 실행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처음 개발을 배우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봤어요. 도커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이나 글, 영상들을 온 오프라인에서 풍성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공부하시고 또 연습도 해보시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 서비스를 운영해보든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잘못되거나 미흡한 설명은 댓글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사실 웹이라는 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보수는 또 다른 큰 산이거든요.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면 됐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비주얼적으로 또 예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아이맥 같은 경우 식사를 하러 밖에 나와보니 편의점과 식당이 있어요. 편의점에서는 진열된 음식을 사서 그대로 먹거나 온수 또는 전자레인지로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죠. 반면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주방에서 그때그때 요리가 되어 나와요. 먹는 음식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업소에서 매번 음식을 조리해주는 거겠죠. 정적, 스태틱 웹과 동적, 다이나믹 웹을 이 둘에 각각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정적 웹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언제 접속해도 같은 리소스를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말해요. 이전에 이 영상에서 어떻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렸죠. 정적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버는 마치 진열대에 놓인 상품처럼 이미 프로그래머가 작성해 놓은 이 파일들을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전달해줘요. 브라우저가 읽을 줄 아는 코드들은 이것들이거든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매번 같은 화면이 보이는 게 정적 웹이겠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페이지도 있고 랜덤 함수로 매번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요즘은 아예 서버에 직접 추가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온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기능들이죠.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도 자바스크립트로 쓰인 레시피를 보고 라면을 끓여 먹듯 스스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정적 웹의 기준은 접속할 때마다 받게 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들, 그리고 동봉된 이미지 등의 파일들이 같은 거예요. 좀 더 정확히는 서버에서 매번 이걸 가공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작성해서 갖다 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게 하냐는 거죠. 접속 시마다 내용이 변할 필요가 없는 사이트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소개 페이지라던가 댓글 기능이 없는 블로그 페이지 등에 사용될 수 있겠죠. 한편 사용자들이 글을 올리는 게시판은 어떨까요? 글 10개가 있는 게시판이 HTML 파일로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글을 하나 더 올리면 그때마다 개발자가 글이 11개 있는 페이지를 새로 코딩해서 갖다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물며 끊임없이 정보들이 올라오는 SNS 웹페이지 같은 곳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사이트는 편의점이 아닌 식당으로 만들어서 서버가 그때그때 요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교해보죠. 이 영상에서 만들었던 계산기가 정적 웹의 한 예예요. 개발자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자에게 보여질 모습, 최종본으로 코딩해서 서버에 올려놓는 거죠. 그럼 동적 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금은 더 고급스러운 방식이 많이 쓰이지만 그런 프레임워크들은 이후에 다루고, 오늘은 입문자분들이 코드를 이해하기 쉬운 담백한 PHP 페이지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PHP 문서예요. HTML이랑 비슷하긴 한데 좀 낯선 형태의 코드들이 곳곳에 보이죠? 아파치 HTTPD라는 내 컴퓨터를 서버로 만들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게 이 코드로 요리를 시켜보죠. 브라우저로 접속해보니 이런 결과가 뜨네요. 브라우저가 뭘 받아온 건지 소스를 한번 볼까요? 자, 둘을
둘을 비교해 봅시다. 대략 감이 오죠? 여기에서 지정되고 값이 입력된 변수들이 이 HTML 코드 안에 배치돼서 값을 표시하거나 배열의 값이 드는 만큼 특정 요소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서버는 유저가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레시피를 요일해서 이 결과를 내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할 거면 동적 웹을 만드는 의미가 없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읽어서 접속할 때마다 최신 정보들을 보여주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한 커뮤니티에 새로 가입한 회원들이 인사말을 남기는 방명록을 코딩한 거예요.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전에 배웠던 트라이 캐치문 안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고 게스트 북이란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들을 넣었어요. 그 결과들이 이 리스트라는 변수로 전달돼서 이 부분의 테이블의 행들로 나타날 거예요. 서버를 돌려서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방명록이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내용을 입력하면 새로 고침할 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 코드만 작성해 놓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언제든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된 방명록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야, 동적 웹이 짱짱맨이네요. 앞으로 사이트 만들 땐 기왕 시간 좀 들이더라도 다이나믹한 걸로 만드는 게 좋겠는걸요. 모든 종류의 사이트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블로그의 경우 오히려 동적이었던 방식에서 정적으로 많이들 넘어가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네이버 같은 포털이나 이글루 같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작성자, 제목, 내용, 작성일, 댓글 등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되고 이걸 접속 시마다 페이지로 가공해서 보여주는 형식의 동적 블로그들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일단 글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거니까 따로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블로그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하더라도 고작 같은 글 보여주느라 매번 서버가 일을 하도록 코딩하고 관리하는 것도 일인 거죠. 차라리 그 글을 하나하나 HTML 파일 단위로 잡지처럼 진열해 놓는 게 훨씬 운영하기 편할 거예요. 보건도 그냥 그것들을 복사해다 어디 저장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개발자들은 지킬이나 휴고 같은 정적 웹 생성 툴로 블로그를 많이들 만들어요. 특정 형식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 그걸 HTML, CS 등등의 파일로 출력해내고 그 프로젝트를 깃허브나 넬리파이 같은 곳에 올리면 자동으로 진열돼서 블로그 페이지들로 보여지는 거죠. 개발자분들의 블로그들을 보면 주소가 github.io로 끝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정적 블로그들이에요. 지킬로 블로그를 작성해서 깃허브에 게시하는 건 비용도 들지 않고 배우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하면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의 웹 관련 영상들에서는 동적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잘못된 설명들 있으면 댓글로 지적 부탁드립니다.